2월의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새벽 5시. 저는 외투 하나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딸의 집 현관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철컥 하고 무정하게 문이 잠기는 소리는 제 남은 인생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우리 집엔 발도 들이지 마세요. 우리 애들한테 나쁜 영향 끼치니까 당장 나가세요. 당장. 딸 민지의 마지막 말이 얼어붙은 새벽 공기 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가진 돈 한 푼 없이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차가운 거리로 내몰린 것입니다. 불과 6개월 전 평생을 모아 장만한 4억짜리 내 집을 팔아 딸에게 절반, 아들에게 절반을 나눠주며 들었던 달콤한 약속은 이토록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배신감과 분노가 온몸을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대로 쓰러질 수는 없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쳤던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그래, 절대로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제 이름은 정숙자, 올해 72입니다. 제 인생이 이토록 처절한 막장 드라마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0년 넘게 보건소에서 간호행정직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남편 없이 홀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전부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쫓겨난 노인이 되었습니다. 칼바람과 눈발이 인정사정 없이 뺨을 때렸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 추위는 더욱 살을 내는 듯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저는 목적지 없이 계속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집 팔아서 저희랑 같이 사세요. 평생 모시겠습니다. 딸의 그 달콤한 말에 속아 내 평생의 보금자리를 판 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잘해주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태도는 차갑게 변해갔고 결국 저는 이렇게 버려졌습니다. 근처 24시간 편의점에 들어가 잠시 몸을 녹였습니다. 몸은 차가웠지만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어리석었던 제 자신에 대한 한탄으로 가슴은 불타는 듯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들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눈물로 호소하던 아들에게도 집 한 돈 2억을 줬습니다.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석아, 엄마야, 엄마가, 누나 집에서 쫓겨났다. 추워서 죽을 것 같구나.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세상 그 어떤 칼바람보다도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이제 알아서 사세요. 저희 집은 안 돼요. 애들 교육에 방해되고 집사람도 싫어해요. 노인복지관이나 요양원 알아보세요. 전화는 무정하게 끊겼습니다. 그 순간 마지막 남았던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렸습니다. 자식들은 처음부터 제 돈만 노렸고 이제 쓸모가 없어지자 가차없이 버린 것입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죽을 수 없어. 편의점에서 나온 저는 눈 내리는 거리를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은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30년 넘는 공직 생활에서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스템의 힘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버렸다면 이제 저는 시스템을 활용해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새벽녘 눈이 그치고 도시가 서서히 깨어날 무렵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 3만 원과 체크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식들 몰래 숨겨두었던 비상금 통장의 존재가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남편의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떼어 만들어둔 1,000만 원.
그것이 제 반격의 종잣돈이 될 것이었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24시간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커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연락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32년간 보건소에서 일하며 맺은 수많은 인연들, 그 중엔 아직 현직에 있는 든든한 동료들도 많았습니다. 오랜 동료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야, 나 숙자. 미안해. 이른 아침부터 내가 자식들한테 쫓겨났어. 상황을 설명하자 영자는 당장 자기 집으로 오라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친구의 따뜻한 배려에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결심을 다지는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영자야. 근데 내 도움이 좀 필요해. 너 아직 보건복지부 쪽 사람들 많이 알지? 그리고 예전에 KBS에서 일하던 전 기자 아직 연락하니? 그렇게 제 처절한 복수에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배신감에 몸서리치던 어미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투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영자의 집에서 며칠을 머무는 동안 저는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46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제 삶은 오직 자식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건소 일과 별개로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 신개를 만들어 공장에 납품했고 주말에는 병원 간병인으로 일하며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자식들이 서울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에 모든 고통을 잊었습니다. 딸 민지가 결혼할 땐 퇴직금 일부를 당겨 전세금 1억을, 아들 민석이 사업을 시작할 땐 남은 퇴직금과 대출까지 받아 1억을 지원했습니다. 나중에 꼭 효도할게요. 그 약속들을 저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 평생 모시겠다는 딸의 말에 마지막 남은 집까지 팔아 돈을 줬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딸의 집에서 살았던 지난 6개월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처음엔 손주들을 돌봐주니 고맙다며 살갑게 굴던 딸과 사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무급 가정부 취급했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손주 숙제 봐주기까지 모든 것이 제 몫이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하나 마음대로 볼 수 없었고 제 의견은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결국 손주들 공부방을 만들어야 한다며 저를 창고 같은 좁은 방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딸은 제게 요양원에 가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고 이제는 저를 시설에 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이 명확해진 순간 저는 격분했고 그렇게 새벽 길거리로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울음은 끝났습니다. 저는 이 분노를 원동력 삼아 제 인생을 되찾을 것입니다. 영자의 도움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비상금 통장을 찾은 저는 복수를 위한 첫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PC방으로 가 익명의 이메일 계정 2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은 딸 민지가 운영하는 어린이 학원의 학부모 커뮤니티에 보냈습니다. 제 돈 2억으로 차린 그 학원은 꽤 유명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께 알립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인성과 도덕을 가르친다는 정민지 원장은 자신의 친어머니에게 평생 모시겠다 약속하고 4억짜리 집을 팔게 한 뒤 2억을 가로채고는 6개월 만에 영하의 날씨에 길거리로 내쫓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우리 아이들의 스승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증거자료는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첨부 파일에는 집매매 계약서와 제게서 딸의 통장으로 돈이 송금된 내역서를 스캔하여 올렸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은 대기업 임원으로 승승장구하며 모범적인 가장으로 알려진 아들 민석의 회사 인사팀과 감사팀으로 보냈습니다. 귀사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정민석 임원은 72세 노모의 전 재산을 가로챈 뒤
추운 겨울 도움이 필요하다는 어머니의 전화를 알아서 사세요라는 말 한마디로 끊어버린 사람입니다. 이러한 인물이 기사의 핵심 가치와 윤리 경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이메일을 보낸 후 영자가 소개해준 KBS 사회부 전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마침 노인 문제 특집을 준비 중이었고 제 사연에 큰 관심을 보이며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모자이크나 음성 변조 없이 제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제 자식들이 똑똑히 보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인권 전문 변호사를 만나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는 노인복지법상 부양 의무 위반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신했습니다. 눈물이 마른 자리에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지 이틀 만에 아들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걸 회사에 보내셨어요. 지금 인사팀에서 저 조사 중이에요. 회사에서 잘릴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전화를 끊었잖니. 알아서 사세요라고. 나도 그냥 내 말대로 알아서 하는 중이다. 아들은 잘못했다며 당장 모시러 오겠다며 애원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다음 주에 방영될 KBS 9시 뉴스 인터뷰 소식까지 알려주자 아들은 거의 절규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에게서도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될 위기라며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할까 봐 걱정된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지만 그들이 저를 버렸을 때의 고통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딸 민지의 학원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학부모 커뮤니티와 지역 맘카페에 제 글이 퍼져나가면서 환불 요청이 빗발쳤고 학원생 절반 이상이 그만두었습니다. 민지 역시 울면서 전화에 제 인생을 망치려 작정했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내 인생을 먼저 망쳐놓은 건 바로 너잖니. 며칠 뒤 제 인터뷰가 KBS 9시 뉴스를 통해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모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제 사연이 소개되자 사회적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다른 방송사와 신문사에서도 취재 요청이 쇄도했고 제 이야기는 노인 학대와 부양 의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복수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민석의 아내에게서 남편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는 제 배 아파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자 며느리와 손주들이 울며 저를 맞았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아파요. 학교에서 애들이 우리 아빠 나쁜 사람이래요. 손주의 말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제 복수가 아이들에게까지 깊은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창백하게 누워있는 아들은 저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 분노가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결과였을까요? 자식을 병원 침대에 눕히는 것이 제 목표였을까요? 딸 민지의 학원은 결국 문을 닫았고 사위와는 이혼 위기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의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끝은 너무나도 썼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복수를 멈추는 대신 새로운 규칙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옛 후배의 중재로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당신들이 가져간 돈 4억 원을 전액 반환할 것. 둘째, 내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작은 집을 마련해 줄 것. 셋째, 매달 생활비 150만 원을 지급할 것. 넷째,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안부 전화를 하고 한 달에 2번 이상 찾아올 것. 다섯째, 이 모든 약속을 공증받을 것. 그리고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시 언제든 제출할 수 있도록 고소장은 내가 보관하겠다. 자식들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저는 자식들이 마련해준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통장에는 4억 원이 고스란히 입금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약속대로 매주 저를 찾아왔고 손주들의 재롱의 집안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여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이 제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습니다. 고소장은 여전히 제 서랍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증표가 아니라 제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켜냈다는 상징입니다. 저는 이제 자식에게 의존하는 나약한 노인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 정숙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부모라고 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같이 홀로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